SK2. 오늘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첫날인 오늘 투표율은 12.14%로 533만 명 넘게 투표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날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대구에선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52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유동인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에 최대 70% 수준까지 돌아온 곳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이 집중 분석했습니다. 배우 조진모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 수소 전기차. 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 첫날인 오늘 533만 명이 참여해서 투표율 12.1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첫 소식 박하정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투표소엔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유권자들 발길이 이어져 첫날 투표자 수 533만 명, 투표율 12.14%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총선 땐 5.45%, 3년 전 대선 땐 11.7%였는데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뒤 첫날 투표율론 오늘이 가장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8.18%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0.24%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건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보입니다. 투표소의 개수는 총선 당일이 사전투표 때보다 4배 많지만 사전투표가 이틀간 실시되기 때문에 대인 접촉이 덜할 거란 유권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오늘 아침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여야는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하셔도 투표를 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가슴에 묻어두었던 불안과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높은 투표율을 놓고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 의지가 여권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통합당은 정권 심판 열망이 반영되고 있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서울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을 안내했다고 문제 제기했는데 선관위는 정당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오늘 많은 사람이 투표에 나선 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앞사람과 거리를 1m 이상 두도록 하면서 투표소 주변에는 긴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비닐 장갑을 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예전 선거와는 달랐던 오늘 사전 투표소 모습을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하려는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투표소 밖으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1m 간격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기본, 투표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입니다.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달라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유권자들이 띄엄띄엄 줄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려면 이전 선거 때는 없었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손소독은 물론 비닐 장갑을 껴야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표 도장 등을 만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닐 장갑을 지급해 주는 점이
여태까지 선거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본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로 이동하셔서 투표하시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선 코로나19 경증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8곳에 특별 사전투표소도 설치됐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확진자와 의료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 투표 사무 관계자와 투표 참관인들이 모두 D라벨 방역복을 입고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투표소 모습은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물론 4월 15일 총선 당일까지 이어집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계속해서 총선을 닷새 앞둔 오늘 여야 움직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과반 의석 확보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총선 닷새 전이자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충청 지역에 총직결하다시피 했습니다.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대전에서 합동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 국정의 발목을 잡게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국난 극복 선거, 경제 위기 극복 선거, 국정 안정 선거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를 호소하면서 야당 심판론도 꺼내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온통 싸움을 생각과 싸움을 준비만 갖추고 있는 그런 양반들은 이 다음에 뽑아도 늦지 않아요. 싸움은 편안할 때 하는 겁니다. 과반 승기를 잡았다고 한 이해찬 대표에 이어 오늘은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나서 지역구에서 130석 플러스 알파, 비례대표에서 17석, 합쳐서 147석 이상을 자신하며 기세몰이를 이어갔습니다. 손학규 민생당 선대위원장은 오늘 충청 지역을 돌며 거대 양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는데 민생 안정을 위해선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또 한 번 제3지대론을 내세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거대 정당의 일회용 위성정당과 정의당은 다르다며 개혁의 마지막 보루인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통합당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퍼뜨렸던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그걸 주말에 발표한다고 했었다가 번복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이틀째 수도권 공략을 이어간 통합당은 현 정부가 경제 실정은 감춘 채 코로나19 대응을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랑만 늘어놓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의 잘못을 슬쩍 감춰주겠지 하는 이런 환상에 빠졌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지역 12곳을 돌며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달라며 큰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이진복 총괄 선대위 본부장은 이른바 N번방 사건에 관한 제보 내용을 주말쯤 내놓을 거라며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주말 내에 그러면 관련한 내용이 되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N번방에 연루된 여권 인사가 있느냐는 물음엔 구체적 얘기를 들었고 지금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8일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당에서 터질 것이 있다며 국민들이 주말쯤 보시면 가증스러울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내 N번방 TF는 여권 인사 연루설은 아직 제보만 있을 뿐이라며 주말 발표는 없다고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섣부르거나 무책임하게 폭로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본부장도 SBS와의 통화에서 발표할 내용이 있다면 할 것이란 말이었다고 자신의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여권 인사 연루설은 가짜뉴스이자 통합당의 공작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막말을 쏟아냈던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 대신에 탈당 권유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어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그 결정이 한심하다면서도 후속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 후보에 대한 통합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 후보의 짐승 발언을 방어하려던 것이라는 차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의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세월호 참사를 겪어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는 한 역사학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걸 방어하려다 한 말이라는 주장입니다.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되지만 그 전에 총선은 끝납니다. 차 후보는 경기 부천병에서 통합당 후보로 계속 뛰겠다면서 후원금 요청 글까지 올렸습니다. 당 윤리위가 막말 후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제명을 공언했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면서도 나는 이 차명진 후보를 통합당의 후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윤리위원회 판단이 좀 한심스럽다고. 윤리위 결정을 바꾸려 조치할 뜻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윤리위와 김 위원장 사이에서 황교안 대표는 관련된 분들과 조금 더 숙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민주, 정의, 민생당에선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비판도 아깝습니다. 이런 차명진을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로 살려두는 미래통합당의 수준도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통합당이 단호한 대응 대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선택을 하면서 중도층 표심이 좌우하는 수도권 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당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번 총선 유권자 가운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도 다음 주 수요일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투표가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 50분에 그 격리자들을 투표장에 오게 한 뒤에 따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없을지 자세한 내용은 전병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라는 방역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유권자들과는 그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를 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SBS 취재 결과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의향이 있는 자가격리 유권자를 투표 종료 10분 전인 오후 5시 50분까지 투표장에 도착하게 한 뒤 따로 투표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별도 대기 장소에서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투표하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후 6시 정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이후라도 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조항을 활용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집에서 투표소를 오가는 동선은 방역 장비를 갖춘 전담자가 관리합니다. 다른 유권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이동하도록 돕는 겁니다. 투표소에선 선거인 명부 확인과 투표용지 전달을 따로 준비해 투표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자가격리자로서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을 갖고 또 있었는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정을 해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준 자가격리자는 5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유권자가 몇 명인지는 정부가 아직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는 27명에 그쳤습니다. 많을 때는 한때 환자가 하루 900명 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최근 닷새 연속 추가 확진자는 50명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어제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영남 지역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월 이후 52일 만입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남주현 기자가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0명대로 내려간 데 대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긴다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신 결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폭이 감소한 데에는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신천지 등 대규모 집단 감염 관련 전수조사가 마무리됐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덕분에 확진자의 접촉자 수도 초기보단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바뀌며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정의에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전에 없던 표현이 들어간 탓에 의료진의 검사 의뢰 건수가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의 의사의 재량대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에 폐렴 등이라는 문구가 포함이 되었고 검사를 할 근거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무증상 감염 우려가 큰 만큼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대응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 확진자가 줄면서 대구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업소들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전체 절반이 영업을 시작했는데 대구시는 방역 수칙을 어기면 즉시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69명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대구 동성로 부근입니다. 클럽과 술집 골목으로 여전히 많은 20대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청 직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노래방 손님들이 직원 안내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 등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쪽에 성함 연락처 좀 적어주세요. 전화를 한번 할게요. 하지만 손님 상태를 체크하지 않는 유흥업소도 많습니다. 채우기는 살아있는데 지금 구할 수가 없던데 약속도 없고 뭐 없는 동안이라도 이제 손님 오시면 일단 발열이라든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여쭤보고. 대구시에 따르면 노래방의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56%가 휴업했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휴업한 가게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9일까지 유흥업소에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경찰과 함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영업을 계속하는 유흥주점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미국에서 온 한 20대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사흘 동안 집 근처 스타벅스와 또 식당을 돌아다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초구청은 그 사람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서울 잠원동에 사는 27살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사흘 전이어서 격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날 A씨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2주간 의무 자가격리가 시작된 건데 A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낮부터 지침을 무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지 불과 1시간 30여 분 만에 집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또 2시간 뒤 고깃집을 방문해 음식을 포장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A씨의 자가격리 위반은 지난 7일까지 사흘 연속 이어졌으며 A씨는 다음 날인 8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5일엔 하루 2번 스타벅스에 갔고 6일엔 스타벅스와 식당 2곳을 방문했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들른 시간은 모두 5분 이내로 짧지만 분명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입니다. 격리 대상자이면서 나간다는 게 정말 나쁜 짓이죠. 그래서 저희가 무관용 원칙으로 바로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초구청은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A씨가 다녀간 장소들을 방역했으며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기 위해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18살 남성을 오늘 고발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추가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 자제하는 게 좋은데
모레 일요일 부활절을 맞아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집회 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서울시 고발도 무시한 채 매일같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8시에 사랑제일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연장됐지만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지난주 일요일 현장 예배를 연 교회는 1,914곳으로 전주보다 100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주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금난교회와 세문안교회 등은 이번 주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대형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예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국은 종교계에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들은 부활절을 맞아 신도들의 참석 요구가 많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개신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공익을 위해 현장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참 밖에 나가고 싶은 요즘 날씨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말도 참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도 이번 달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저희가 국립암센터에 의뢰해서 받은 조사 결과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벚꽃길 사이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벗어서 손에 지금 들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걸 피하려고 서로가 이제 바삐 걸어서. 홍대 밤거리, 술에 많이 취해 있거나 마스크를 내린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 분석 결과 3월 초 1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던 홍대의 유동인구는 최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벚꽃에 상춘객이 폭증한 남산 둘레길의 경우 지난해의 73% 수준인 7만 8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가 한번 연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한은 오는 19일.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너질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암센터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1명이 평균 몇 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코로나19 감염 재생산수가 최근 0.81명까지 떨어졌는데 만약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가 줄어 감염이 50% 늘면 한 달 뒤 하루 확진자 수는 다시 100명을 넘게 됩니다. 접촉이 더 많아져 감염이 2배까지 늘어나 감염지수가 1.77까지 오르면 한 달 뒤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어 6,500여 명의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느슨해지면 이 추세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확산되는 추세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피로는 더 쌓이겠지만 이 기간이 적어도 이후 몇 달간 우리 모습을 결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코로나19 다른 나라 상황 알아봅니다. 미국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뉴욕에서만 하루 8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는데 외딴 섬에 시신을 임시 매장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뉴욕 인근의 하트섬에 참호처럼 보이는 긴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10여 개의 관이 줄맞춰 놓이고 인부들이 흙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폭증한 사망자를 안치할 시설이 모자라 궁여지책으로 택한 임시 매장입니다. 어제 뉴욕에선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799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누그러져 정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flattening of the curve last night happened because of what we did yesterday.
If we stop acting the way we're acting, you will see those numbers go up. 뉴욕 한 대학병원의 대장외과 전문의인 김상영 교수는 지난 3주 동안 전문 진료 과목과 달리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매달려 있었습니다. 숨을 잘 쉬던 분이 갑자기 산소 포화가 떨어지고 그래서 숨쉬는 튜브를 꽂아야 되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될 때는 참 많이 긴장도 하고. 병원은 말 그대로 전쟁 상태였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응급실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서도 밖에까지 줄이 있었는데 그 줄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요. 지금은 현저하게 숫자가 줄었다고 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7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17,000명 가까이 되는 등 진정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김수영 특파원, 미국 경제도 짚어보죠. 코로나19로 받은 충격이 큰데 미국의 실업자 수가 계속 가파르게 늘고 있죠. 네, 일자리를 잃었으니 실업수당을 달라는 청구 건수가 벌써 3주째 계속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면 그 짧은 기간 1,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자택 대피 중이고 상점도 거의 다 문을 닫았으니 실업 대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온라인 신청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자 수많은 실업자들이 종이 신청서를 받으려 긴 줄을 늘어섰고요. 텍사스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 앞에 대기 차량이 길게 늘어서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연준이 코로나 사태가 불러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 등급 회사채인 이른바 정크본드까지 사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시중에 푸는 돈이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조 원이나 됩니다. We will continue to use these powers forcefully,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until we're confident that we are solidly on the road to recovery.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채권 매입기구까지 새로 도입했습니다. 연준은 2분기 경제는 어렵겠지만 코로나19 회복세에 접어들면 경제 회복도 빠르고 강할 거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럽 상황도 알아봅니다. 이탈리아에선 요양원 한 곳에서 한 달 남짓한 기간 100명 넘게 숨져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던 영국의 존슨 총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대형 요양원입니다. 1,000명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지난 3월 70여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40여 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간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포감을 준다며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했고 손 소독제가 아닌 맹물로 씻었다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4인은 모두 폐렴으로 보고됐는데 이탈리아 보건부는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 즉 치명률이 12.7%에 달했습니다. Tutelare il più possibile tutto il personale sanitario con i mezzi di protezione, visto il lavoro che fanno e i rischi legati a questo lavoro che possono portare anche alla morte. 이탈리아 정부는 오는 13일, 즉 부활절 다음 날까지인 전국 봉쇄 조치를 최소한 2주일 더 연장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독일과 스페인 정부도 부활절 연휴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영국의 존슨 총리는 상태가 호전되면서 사흘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총리 대행 업무를 맡은 라브 외무장관은 의료진과 지원 인력들을 위한 박수 행사에 동참했고 런던의 랜드마크인 런던 아이를 비롯해 주요 명소들도 보건당국의 상징색인 파란 조명을 밝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틀 연속 5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쿄도는 정부의 긴급사태 발령 사흘이 지나서야 휴업을 요청할 업종을 발표했습니다. 조치를 더 빨리 내놨어야 했다. 더 많은 업종이 휴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도가 오늘 긴급사태 발령 사흘 만에 다음 달 6일까지 휴업을 요청할 업종을 발표했습니다. 유흥시설과 대학 입시학원 등 교육시설, 체육시설과 극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대상입니다. 술집을 포함한 음식점은 저녁 8시에 문을 닫아달라고 했습니다. 지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인 이발소와 미용실, 가정용품 매장 등은 휴업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 의견에 따른 건데 고이케 도지사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様子を見てから広げるのではなくて、最初に広げてだんだん縮めていくというのが普通の危機管理ではないかと。 하루하루 확산세는 심상치 않은데 긴급사태 후속 조치가 사흘 만에 나오면서 그만큼 대응이 늦어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타격을 우려한 정부가 지자체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何のための非常事態宣言なのか、それの考え方が全くその政府と地方自治体と少し差があ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これでもし広がっていたとしたら、やはり政府が相当大きな責任を負わざるを得ないと。 이런 가운데 도쿄에서는 오늘도 189명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감염 폭발의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퍼뜨렸던 일당이 지하철역 사물함을 이용해서 그 대화방 입장료를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50억 원대의 돈이 오간 걸 포착하고 정확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파트 소화전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주고받은 조주빈 일당. 이들이 서울의 지하철역 사물함도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교대역입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은 입장료를 엔화로 바꿔 이렇게 사물함 안에 넣어뒀습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고 입장료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사물함에 돈을 넣은 사람이 입장료를 넣어달라고 요청한 가상화폐 지갑, 즉 계좌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계좌를 포함해 현재까지 비트코인 17개, 모네로 11개, 이더리움 4개 등 조씨 일당이 사용한 가상화폐 계좌 32개를 확보했습니다. 상당수가 외국 장외거래소에 만든 계좌들인데 거래 내역 80여 건에서 당시 시세로 50억 원 상당의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회원들이 입장료로 낸 가상화폐는 박사방 자금책, 대화명 붓다로 불리는 강모 씨가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가상화폐 자금을 이렇게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일반인이라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환전을 해주는 제3의 인물이 있다면 불법 자금이라는 약간 묵시적 동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음란물 제작과 유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를 오늘 파면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빼돌린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또 살해 청탁까지 했었던 강모 씨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강 씨가 제출한 반성문을 본 재판부는 이런 식이면 차라리 반성문을 내지 않는 게 낫겠다며 강 씨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죄로 복역한 뒤 다시 조주빈과 선생님 자녀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보복 협박 혐의로 조주빈 일당보다 먼저 기소된 강 씨는 그동안 재판부에 3차례 반성문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 반성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 이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저만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썼는데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는 거라면 이 내용도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보다 주변인들이 고통받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강 씨의 태도를 질책한 겁니다. 강 씨는 별다른 대답 없이 재판부를 응시했고 변호인은 사전 검토된 게 아니라 내용을 확인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은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배우 주진모 씨와 하정우 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에 협박한 일당 가운데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8명이 협박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5명은 6억 원 넘게 빼앗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배우 주진모 씨 신분증 사진과 함께 사생활이 담긴 SNS 대화 내용이 대거 유출됐습니다. 주 씨는 당시 누군가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석 달 만에 협박범 일당 가운데 40대 남성 박모 씨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정우, 주진모 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8명 가운데 주 씨 등 3명은 돈을 보내지 않았지만 5명은 모두 6억 1천만 원을 일당에게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주범이 중국인임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이른바 몸캠 영상을 빌미로 일반인들에게도 금품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몸캠 영상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문모 씨 등 2명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과거 텔레그램에서 주진모 씨 사건도 자신이 한 일처럼 주장한 적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일당이 조주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가수 휘성이 약물을 투약했다가 쓰러진 일이 최근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약물은 애토미데이트라는 수면 마취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그 약물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경찰과 함께 차에 오르는 가수 휘성. 지난달 31일 수면 마취제 애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애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데 휘성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애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약을 산 휘성은 처벌받지 않았고 판남성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뒤부터 2010년 대비 수입량이 무려 8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애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로 지정하는 데엔 유보적입니다. 의존성이라든가 또는 중독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거 받아봤을 때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투약하다 생길 부작용을 고려하면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역부토와 뭐 두통 이런 건 일반적인 거고요. 정맥 혈관에다가 직접 넣어야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실수로 놓을 경우가 많고 이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선 3년마다 진행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 주기를 줄이고 판매자만 처벌받고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식료품 사재기와 의료기기 품귀 현상을 겪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유통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한국 제품 선호한다며 해외에서 구매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쌀국수 간편식 공장은 중국에서 밀려든 주문을 맞추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최근 선양의 한 기업과 33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상하이 등 다른 지역과도 물량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로 위생에 민감해진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산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엄마들이 자기들 식품은 위생적으로 못 믿으니까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보다도 한국을 더 신뢰가 가니까. 열화상 카메라 수출 업체들도 중동이나 남미에서까지 주문이 몰려 화상 상담 한두 번이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I have used thermal images from various brands. I have also bought systems from Fleur, from SatIR, a lot of systems, and a long time back from a company called Wuhan Guide also.
코트라는 최근 한 달 반 새 화상 상담으로만 2천만 달러치 신규 수출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생필품 사재기로 화장지 품귀 현상이 벌어진 싱가포르에 2천 상자 분량의 화장지를 바로 실어 보낸 것도 국내 유통업체였습니다. 방역 제품부터 농식품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손소독제 수출액은 569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배나 늘었고 농식품 수출액은 6억 7,500만 달러로 15.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바이어들을 겨냥한 화상 상담장을 추가 마련해 수출을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감염병 여파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유례 없는 규모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창근 기자입니다. 2,300 가까이 올랐던 코스피가 불과 한 달 만에 1,400대까지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 개미들의 자금이 증시에 대거 유입됐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한 투자자의 탁금은 지난달에만 14조 원가량 늘었고 이 기간 개미들의 순매수 규모는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발생한 활동계좌 수도 두 달 새 150만 개 가까이 늘며 3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들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많더라고요. 지난해 크게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자 시중 유동자금이 주가 폭락을 기회로 보고 대거 유입된 측면이 있습니다. 개미들의 매수세도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집중되며 스마트머니 성격도 보여줬습니다. 주식 투자 열기는 20, 30대 젊은 층으로도 번졌습니다. 처음 하게 됐어요. 그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뭔가 위기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지만 최근에는 빚을 내 증시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고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은행에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근데 위험한 만큼 아무래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요. 주가의 급등락이나 국제유가의 반등에 베팅하는 투자가 크게 늘면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까지 나타나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소비자경보 위험 등급을 발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물경제 타격은 이제 시작 단계라서 금융시장이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절대 삼가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경고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부와 여야 생각이 모두 다른 가운데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금액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 손형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여야는 미국과 독일 사례를 자주 듭니다. 미국은 한 사람에 2천 달러를 다 지급할 예정이라든가 독일은 신청만 하면 5천 유로, 우리 돈 약 66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독일부터 알아봤습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1인 사업자입니다. 액수는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9천 유로에서 15,000 유로로 차이가 납니다. 도시별로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피해를 봤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사흘 정도면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2018년 기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한 사람에 1,200달러, 약 14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7세 미만 자녀 500달러씩 받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은 줄어드는데 연소득 9만 9천 달러, 약 1억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차등 안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0,000 홍콩 달러, 약 156만 원, 싱가포르는 1인당 600 싱가포르 달러, 약 50만 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법과 액수, 시기를 놓고 나라마다 서로 다른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1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나흘째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입니다.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지 3년 만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특조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이 2015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려고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총선 다음 날인 16일부터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낸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해당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렌터카 호출 방식의 타다 기본 서비스가 오늘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기사들은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해 법적 공방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세연 기자입니다. 타다의 기본 서비스가 오늘을 끝으로 멈춰섭니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 측은 기본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렌터카에 대한 운전기사 알선이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로 제한되고 기여금을 내야 하는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차량 1,400여 대는 이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기사들은 이재용 전 소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동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익을 얻은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받은 이익만큼 책임을 져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고 노동법의 지상 명령입니다. 정부는 타다의 공백을 다른 플랫폼 택시의 심사를 서둘러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고3과 중3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을 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다행히 어제 같은 접속 오류는 없었는데 그래도 더 많은 학생들 계약을 맞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원칙상 학생들의 출석과 결석 관리를 온라인 수업 당일 하도록 했지만 상황에 따라 일주일 안에 사후 출석을 할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때문에 내신과 직결된 출결 관리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맞긴 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긴 해요. 학습 자료의 질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애들 만족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업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데 선생님별 격차가 큰데 애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프라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예 EBS 서버가 터질 걸 대비해서 자체 서버를 만들었어요. 걔는 방송 장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교사들도 강의 자료 만드는 건 물론 접속 지연으로 자료를 올리는 것도 힘들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변환해서 올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촬영하고 다시 인터넷으로 올리고 편집하고 나는 수업을 못하겠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EBS는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에는 수업 자료 업로드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초중고생이 대거 계약하는 16일 전에는 망 증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S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준비한 총선 정책 공약 보는 법 전공법 네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주요 정당들의 외교안보 공약을 살펴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대북 공약을 보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고 개성공단의 빗장도 풀고 올림픽 공동개최도 추진하자는 민주당은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 현안을 함께 풀어보겠다는 쪽이라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남북 협력기금 같은 거 북한에 못 퍼주게
국회에 견제장치 만들자는 통합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궤도를 바꾸겠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제재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어떤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다분히 이상적인 그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미래통합당 기존의 정부 여당의 정책들을 모두 뒤집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이나 공약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외교 전략은 어떨까?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호혜적, 포괄적 동맹으로 만들되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주변국들로부터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좀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통합당의 공약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구축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나 한미일 동맹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쪽이라 중국보다는 확연히 미국 쪽에 무게추가 기웁니다. 정책의 선명성은 좀 눈에 띄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대일본 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민간 차원의 교류는 확대하겠다. 통합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북핵이 폐기된 이후에, 민생당은 국민 공감대가 확보된 이후에 추진하자는 쪽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총선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6개 권역 가운데 영남 지역 판세를 짚어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40석이 걸린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에 물어보면 현재 3곳이 우세, 17곳을 접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반 정도가 열세란 얘기죠. 반면 통합당은 33곳이 우세, 7곳을 접전으로 꼽고 열세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부울경 최대 접전지 중 한 곳인 경남 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야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계속 밀어줘야지. 2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줬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전부 다 말아먹었지요. 도지사 대 시장, 경남지사를 지낸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양산시장 출신 통합당 나동현 후보 둘 다 지역 일꾼론을 앞세웁니다. 해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장관도지사, 국회의원 경험과 능력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양산시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양산시의 깊은 곳, 얕은 곳, 또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 권현우 후보는 서민 눈높이 정치를 약속합니다. 최근 4차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 김두관, 통합 나동현 후보가 오차범위한 박빙 승부 중입니다. 양산을 외에 민주, 통합 양당이 공이 PK 접전지로 꼽은 곳은 부산 중령도, 남을, 해운대을, 그리고 경남 김해갑입니다. 6석이 걸린 울산에서 민주당은 북구와 울주군을 접전지로 꼽고 있고 통합당은 진보진영 단일화가 안 돼 전 지역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5석이 걸린 대구 경북은 어떨까? 통합당은 24곳을 우세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출마한 대구 수성을을 접전으로 꼽습니다. 사실상 싹쓸이가 가능하다는 기세인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TK 판세가 어렵긴 하지만 바닥 민심은 다르다며 대구 북을, 수성갑, 수성울의 경북 구미을까지 4곳을 접전지로 꼽고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